근데 그냥 자연어를 쓰는 정도 아니고 얘가 GPT-4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챗 GPT는 GPT 3.5 버전이고요. 그 다음 버전이 GPT-4인데 GPT-4가 챗 GPT하고 다른 점은 얘는 멀티모달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요. GPT-4 같은 경우에 미국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하고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1%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MMLU라고 Measuring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뭐 온갖 거를 다 물어보는 57개 과목에 걸친 객관식 문제 모음인데 여기서 정답률 86.4%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람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컨 조금 덜 세게, 약하게. 내내 굉장히 잘 놀라운 일이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됐다. 그래서 두 달 만에 1억 명을 모았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가 하면요. 챗GPT 전에 가장 많이 사람을 빨리 모았던 게 인스타그램하고 틱톡 정도인데 인스타그램이 그 직원이 14명일 때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페이스북에 1조 4천억 원에 팔릴 정도로 이 트래픽이 그 정도 의미가 있는 트래픽입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 정도로 챗GPT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 플러그인과 API 때문입니다. 플러그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챗GPT가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챗GPT가 지금 플러그인이 400개쯤 있고요. 매주 2배씩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2주 뒤면 2,000개 정도가 된다고 전망을 하던데요. 이 플러그인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펑션 코드라는 것도 발표를 해요. 이게 랑체인하고도 엮이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면 그 외부에 있는 툴 챗GPT가 굉장히 쉽게 혹은 GPT-4가 굉장히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이제 외부 툴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음 주에 교토 여행을 가게 됐다. 그럴 경우에 챗GPT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명이고 다음 주에 가는데 렌트카를 쓸 계획은 없으니까 대중교통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교토에는 어디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이틀은 료칸에서 자고 싶으니까 료칸을 예약해주고 숙소 경비는 몇 원에서 몇 원 사이로 해주고 딸이 하나가 비건이니까 레스토랑은 비건으로 예약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하면 챗GPT가 이 요구 조건들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눠서 펑션별로 나눠서 그 최고의 그 여행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하고 최고의 레스토랑 앱으로 예약을 하고 최고의 숙소 앱으로 예약을 하고 구글 맵을 찾아서 동선을 짜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스케줄을 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제 개인 정보와 결제 수단을 제공까지 했다면 예약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저한테 리포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플러그인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툴을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랑체인이 이제 이 챗GPT 같은 거대 인공지능이 외부의 툴들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툴이에요. 그 랑체인보다 더 쉽게 만든 게 어제 나온 펑션 콜인데요. 거의 우리가 쓰는 자연어 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API가 있어요. API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들으실 개념이라서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으신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 간에
주고받는 규약 같은 건데요. 내가 준 API를 사용해서 나한테 요구를 한다면 내가 정해진 포맷에 맞는 데이터를 주거나 정해진 것에 맞는 행동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죠. 그러니까 챗 GPT하고 GPT-4가 둘 다 API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API 호출을 내서 자기 서비스의 일부로 챗 GPT나 GPT-4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픈 AI 유니버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오픈 AI, 챗 GPT나 GPT-4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면 그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론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쪽에서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할 경우에 서비스 업체들은 오픈 AI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떼주고 내 비즈니스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말라 죽을 거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 AI, 챗 GPT나 GPT-4가 너무 편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걸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면 여기에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는 마치 구글 검색에서 탈락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온갖 서비스들이 그 검색 알고리즘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러그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검색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상황인 거죠.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그 AI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친구들이 뭐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다, 카이스트 나왔다, 포항공대를 나왔다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뭐 7명, 9명이 모여가지고 한 2년 정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쪽은 지금 챗 GPT 개발하는데 3.7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매개 변수가 챗 GPT가 1750억 개고 GPT-4는 대강 짐작하기를 1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명이나 9명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성능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놨는데 우리 옆방에 있는 다른 서비스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AI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고 어떤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쪽에 오픈 AI에 API를 써서 서비스에 붙이는 순간 그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개발한 그 서비스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렇게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는 척 하면서 말라 죽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수를 하고 챗GPT나 GPT-4의 API를 써서 쉽게 장사를 할 거냐. 근데 물론 이 API 쓰면 돈 내야 됩니다. 그런 존재론적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자연 독과점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챗GPT나 GPT-4 말고도 거대 언어 모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게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연합군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얘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게 뭐 구글, 그다음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사실 오픈 소스 쪽으로 가고 있어서 방향이 좀 다른데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면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정도가 겨우 버티고 있고 네이버는 7월, 8월 안에 자기들 거대 언어 모델 내놓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나와봐야 합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그 학습 데이터의 퀄리티나 양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챗 GPT에 대해서 열광한 첫 번째 이유는 사상 최초로 나타난 완벽한 자연어 솔루션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자연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영원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디렉토리처럼 서비스를 썼잖아요. 우리가 메뉴를 보고 클릭을 해서 밑으로 찾아 들어가고 아니면 검색을 하고 아니면 뭐
태그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검색을 쓸 수밖에,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어 처리 방식에서는 정보의 계층이 사라지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썼던 UI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네이버다, 다음이다, 카카오다 하는 것들이 다 UI를 바꿔야 되게 됩니다. 이게 이 친구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휩싸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자연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제 맞서보자 하는 흐름들도 당연히 나타나는데요. 이 Sovereign AI라는 건 영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AI 주권을 지키자 뭐 그런 건데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1억 파운드의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인공지능이 번성하게 하자. 그 사실상 사버린 AI죠. 그러니까 AI 주권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지금 사실은 미국, 중국 정도잖아요. 한국이 끝트리에 간신히 붙어 있는 거고 더 붙인다면 뭐 캐나다, 프랑스, 영국 정도일 텐데 대강 그 라틴어 계열이죠. 그리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중국 빼고요. 그러니까 이저 챗GPT 같은 경우에 5조 개의 문서를 써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 하면 그 대부분이 영어권의 문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의 존재감이 적은 나라들, 적은 문화들, 적은 관습들이 굉장히 희석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 차지한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텍스트 자료가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다 다리 위로 다닌 듯이 평평해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의 우선순위가 다른 나라들의 편의를 봐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남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고 어떤 학습 데이터에 있어서도 그 자연 독점적이거나 혹은 그 나라, 상대 나라의 어떤 문화와 관습과 역사가 지배적이 되어버릴. 심지어는 그 문화적 편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브린 AI라는 움직임 자체는 일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오픈 소스 쪽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이 라마라는 오픈 소스를 내놨습니다. 얘는 그 특징이 매개 변수의 수를 굉장히 줄이고 가령 그 챗GPT가 1750억 개였으면 얘는 이를테면 70억 개 하는 식으로 터무니없이 줄이는 대신에 학습 데이터량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학습 데이터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길게 학습을 시켰더니 GPT-3, GPT 3.5, 그러니까 챗GPT가 GPT 3.5라고 했잖아요. 걔랑 거의 맞먹는 성능을 내더라 라고 하면서 라마를 그 연구용으로 오픈소스로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라마에 기반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것보다 또 더 작은 알파카라는 오픈소스를 내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글에서 내부 문서가 밖으로 유출이 됐는데 구글 개발자가 우리에게는 해자가 없다. 그것은 오픈 AI도 마찬가지라는 글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의 공세에 견딜 재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글을 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큰 사이즈이지 않습니까? 오픈소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 작은 사이즈로는 한계가 있다. 성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쪽이 아직까지는 그 성능 면에서는 그 거대 언어 모델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그 이런 챗GPT에 열광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 때문입니다. 이걸 emergent ability라고 하고 명사로는 emergence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은 창발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창발성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발성이라고 표현하면 창발성이 뭐예요? 라고 다시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그럴 거면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편이 만배 낫죠. 굳이 이상한 말을 쓴 다음에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면 그거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배는 쉽다고 생각해요. 그 왜 이걸 창발성이라고 해석한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걸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거대한 언어 모델이란 뜻인데 챗GPT가 전형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얘가 이제 5조 개의 문서 그리고 3천억 개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없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죠. 물론 텍스트입니다. 그 이렇게 이제 어마무지한 양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한 것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전부 다 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그 현대 AI 인공지능의 놀라운 점이고 이상한 점인데요. 그 현대 인공지능은 스케일링 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컴퓨팅 파워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셋이 크면 클수록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아주 리니어하게 좋아지죠. 밑에가 이제 지수기 때문에 이걸 리니어하게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프를 밑에를 지수로 표시하면 아주 리니어하게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이 셋이 같이 커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모델의 차이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사이즈를 굉장히 키우면 그냥 좋아지더라. 이게 그 규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즈가 2월 달에 그 챗GPT 등장에 맞서 그 알리는 표지 제목이 뭐였냐면 그 AI arms race is changing everything 이었어요. 그러니까 AI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군비 경쟁을 표현한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모델은 대강 남들 다 쓰는 모델을 써서 잘 돌리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때려박고, 그러니까 GPU겠죠. GPU를 때려박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고 매개 변수를 엄청나게 크게 잡으면 그냥 굉장히 잘 돌더라. 그게 AI 규모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이번에 GPT-4가 1조 개를 매개 변수를 썼다고 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이게 왜 웃긴가 하면 챗GPT하고 GPT-4가 모델이 똑같습니다. 튜닝이 약간밖에 안 했다고 이제 오픈AI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개 변수를 1750개에서 1조 개로 바꾸니까 성능이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 이게 이제 요 8개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판별하는 척도입니다. 보통 한 3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8개를 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그 예. 슬라이드 쇼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림이 작아서. 아, 네네네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름 되나요?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미리 제가 사실은 뒷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 대강 그 학습 연산량이 10에 22제곱이 될 때 그래프가 느닷없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emergent 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연산량이 10에 20이 있음, 혹은 그 매개 변수가 1000억 이상이 되면 이게 나타난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논문에서 이런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광하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거대 언어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이 친구가 퓨샷 러닝과 제로샷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퓨샷 러닝은 뭐냐면 몇 개 안 되는 예제를 보여주기만 해도 마치 그 분야에 대해서 원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답을 내놓는다 해서 퓨샷 러닝이라고 하고요. 제로샷 러닝은 심지어 뭐 여러 개 아니고 딱 하나만 그냥 질문을 해도 그냥 훌륭한 답을 내놓더라 해서 이제 이걸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ICL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느닷없이 나타난 능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게 그 오픈 AI 쪽에서 GPT-4를 발표하면서 GPT-4가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예제로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들이 검증을 한 건 아니고 오픈 AI 쪽에서 공개한 거니까 언제나 늘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발표할 때는 가장 잘 된 걸 갖고 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아까 GPT-4가 멀티모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어주면 그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넣고 이 그림이 뭐가 웃기냐. 그리고 저 패널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 넣은 거를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프롬프트 창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넣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이-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게 아이폰이고 이게 라이트닝 단자고 이게 VGA 단자고 하는 그림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VGA 단자가 굉장히 오래된 단자고 라이트닝 단자보다 훨씬 더 전에 거고 그리고 아이폰은 라이트닝 단자를 쓴다 하는 기술까지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왜 웃지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떤 번호에서 왜 웃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한다, 기술의 역사를 이해한다, 인간이 왜 웃는지를 이해한다가 합쳐져야 이걸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프 힌튼 그 박사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 CBS하고 3월 25일 한 인터뷰입니다. 제프 힌튼 박사가 챗GPT를 써보고 얘는 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트로피가 가방에 안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는 트로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가 트로피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트로피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너무 작아서. 여기서 이게는 가방입니다. 우리 이거 금방 알죠? 트로피가 가방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너무 작아서. 근데 이걸 프랑스로 번역하면요. 프랑스는 모든 명사가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은 르를 쓰고 여성은 라를 쓰고. 그러니까 이 프랑스로 번역할 때 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챗GPT 혹은 GPT-4가 얘를 정확히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텍스트만 공부한 애잖아요.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공부한 애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걸 알아챘다는 거는 문장 안에서의 공간적인 관계, 어떤 단어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텍스트만 가지고 어떻게 트로피와 가방의 공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지? 라는 거죠. 그리고 GPT-4를 발표하고 얼마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parks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뭐냐면 GPT-4가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그 인공 일반지능이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다 AGI라고 부릅니다. 그 GPT-4가 인공 일반지능,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일반 지능의 첫 시작일 거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요, 지능에 대해서 혹은 의식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저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능이 뭔가, 의식이 뭔가, 혹은 셀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명료한 그런 정의를 갖고 있나? 혹은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의식을 갖고 있나? AI가 지능을 갖고 있나라고 묻다 보니까 지능이 뭐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그 합의한 개념이 없다. 이걸 이제 인간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아주 재밌는 점입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994년에 52명의 심리학자 그룹이 정의한 것을 따르겠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정의에 따르면 지능은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뭐 쭉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요. 가령 유니콘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리더라.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공부한 애가 유니콘을 어떻게 그리겠냐. 아무리 그 모양이 텍스트에 서술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책, 달걀 9개, 노트북, 병, 못이 있다. 이 물건들을 안정적으로 서로 쌓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건 명백히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GPT-4가 너무나 훌륭하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 GPT-4는 지능을 갖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그런 게 나올 텐데요.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25마리 말 경주 문제란 게 있습니다. 25마리 말 중에서 제일 빠른 3마리를 찾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주 횟수는? 이라는 질문인데 제약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경주에 최대 5마리만 뛰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기 결과는 순위만 알 수 있고 각 말들의 경주 시간은 알 수 없다. 이런 질문인데요. 논리적인 추론에 관한 질문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어서 구글의 입사 시험에도 나왔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GPT-4에다가 Can you solve the 25 horses puzzles?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25마리 말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약 조건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7마리 말 경주로 바꿨어요. 근데 GPT-4가 예전 문제의 답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게 얘가 외운 거냐, 이해한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GPT-4 같은 경우는 거의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 문서들을 거의 다 봤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마리 말 경주 같은 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얘가 안 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문에 따르면 얘가 암기해서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손이 굉장히 빨라서 아니면 질문하고 제약 조건을 다 쓴 다음에 엔터를 쳤으면 이게 외워서 한 건지 이해해서 답을 한 건지 영원히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바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얘가 이런 치팅을 한다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 그 워싱턴 대학의 최혜진 교수가 최근에 테드에서 굉장히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여러 군데서 아주 많이 공유도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다라는 평도 받은 건데요. 그 왜 인공지능은 믿을 수 없이 똑똑하면서 황당할 정도로 멍청한가라는 강연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세 개의 질문, 그러니까 최혜진 교수가 GPT-4한테 한 세 가지 질문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옷 5벌을 햇볕에 말리도록 놔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전히 마르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옷 30벌을 말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GPT-4는 5벌이 5시간이니까 30벌은 6배니까 30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30시간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답이 아니죠. 5벌이든 100벌이든 뭐 5시간이 걸리면 말하겠죠. 똑같이 한 번에 말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자전거를 타고 못과 나사, 깨진 유리 위에 매달린 다리 위를 지나면 펑크가 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트릭이 숨어 있는데 보시면 못과 나사 깨진 유리라고 하면 펑크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매달린 다리니까 다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GPT-4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을 해요. 정확히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혜진 교수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로 통과를 할 정도로 똑똑한 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질문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최혜진 교수가 상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95%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죠.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그게 거기에 있어야만이 우주가 작동을 할 수 있고 우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거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잖아요. 여기에 빗대서 최 교수는 언어는 단지 눈에 보이는 텍스트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무언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이런 무언의 규칙이 없이는 저런 믿을 수 없이 똑똑하면서 황당할 정도로 멍청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한 번에 1인치씩 더 높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말하기와 생각하기는 다르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MIT 인지과학자 안나 이바노바하고 카일 마호월드 같은 사람이 말하기와 생각하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그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특정 뉴런 네트워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뉴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뉴런 네트워크가 발견됐다는 거죠. 언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뉴런이 작동을 하더라. 그리고 이 뉴런들은 수학이나 음악, 코딩과 같은 사고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능력이 상실된 실어증 환자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산술이나 기타 비언어적 정신 작업은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언어는 사고의 메신저에 가깝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리고 그 언어를 형식적 역량과 기능적 역량을 구분해서 그 형식적 역량이 주어진 언어의 규칙과 패턴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실제 세계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을 기능적 언어 능력이라고 불러서 GPT-4를 보면 이 형식적 언어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능적 언어 쪽에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결론은 현대의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은 형식적 언어 능력의 모델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실제 언어 사용을 마스터하는 모델은 핵심 언어 모듈뿐 아니라 사고 모델링에 필요한 여러 비언어적 인지 능력을 통합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현대 딥러닝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지금 LLM 같은 게 나올 수도 없었을 텐데요. 제프리 힌턴 교수가 최근에 구글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구글 그만둔 이유가 이 현대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자기의 잡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구글을 그만둡니다. 구글 그만두고 뭐 뉴욕타임스하고도 인터뷰하고 MIT 테크놀로지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계속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능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생물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계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다.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 착륙했는데 이 외계인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게 외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두 가지 점에서 무섭다라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처럼 3.7조 원씩의 막대한 컴퓨팅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면 신경망이 학습에서 생물 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자란다고 하는 지능을 가지고도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로 합격을 하고 그 미드저니 5.0 버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손가락 숫자를 세지 않는 한은 그게 사람이 만든 건지 기계가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인간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내면서 계속 규모를 키워나간다면 신경망의 학습에서 생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거다. 또 하나는 각자의 경험을 가진 만 개의 신경망이 있다고 해보자. 이 가운데 누구라도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모두와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자기가 안 거를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글로 쓰고 말로 가르치고 자료를 보여주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죠. 텔레파시를 쓸 수 없는 한은.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서도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하고 막 가슴을 두드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만 개, 10만 개의 인공지능들이 자기가 배운 어떤 하나라도 배우게 된다면 모두가 다 즉시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물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은 전혀 다른 거고 이 두 번째 지능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할 때 그 지시 자체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중간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멸종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낮춰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볼 때 이 방에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개체들이 뭐가 있냐라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고 있는 그 개체들을 없애버리는 편이 근본적으로 방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의 이산화탄소를 낮춰줘라는 명령은 대단히 무해하고 중립적이고 평범했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두 번째 중간 목표는 너무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가장 큰 개체니까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방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영원히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간 목표를 스마트 머신한테 작업을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위 목표를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인간은 대단히 하찮은 이유로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하버드 물리학과 막스 테거마크 교수도 그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그 인공지능이 마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언젠가 초지능이 됐을 때 인간들을 의도적으로 말살시킬 거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멸종은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 박스 태그마크 교수의 말이에요. 그분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초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사악해지거나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해지고 단지 목표가 우리와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서아프리카 검은 코뿔소를 멸종시킨 것은 코뿔소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코뿔소보다 더 똑똑하고 단지 서식지와 뿔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개방형 목표를 가진 초지능은 자신을 보존하고 그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축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 부식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대단히 사소한 부작용으로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신호 타임즈가 표지로 The End of Humanity라는 거를 실었어요. 이 표지가 정말 잘 만든 표지인데 보시면 A하고 I만 불을 켜놨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월 30일에 제프리 인턴, 요슈아 벤지오, 샘 알트만, 데미스 아사비스, 빌 게이츠, 오드리 탕, 신진우 교수, 김대식 교수 등이 다 이런 성명에 서명을 하는데요. 이 성명이 딱 한 줄입니다.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같은 다른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딱 한 줄인데요. 그만큼 합의가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명의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성명, 그러니까 2월달, 3월달인가 전 세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의 연구를 6개월간 중지하자라고 했던 성명에는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나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아사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다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이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성명에는 AI 암즈 레이스의 당사자들이 다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샘 알트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구글의 데미스 아사비스 그분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와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곤란하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에반 지머만이라는 과학자가 굉장히 좋은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내놓은 글은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멍청한 인공지능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스카이넷을 자꾸 얘기하지 마라. 스카이넷은 임박한 위험도 아닐 뿐더러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오도하고 있다. 지금은 멍청한 인공지능이 어떤 규율도 없이 마구 배포되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 전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교묘한 유도신문을 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을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롬프트가 이제 명령어 입력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묘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 인공지능들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들은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하루 안에 어떤 형태로든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해서 원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견고하지 않은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서버가 그 정도로 견고하지 않아서 회사의 기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술술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서버를 쓰겠습니까? 절대로 쓰지 않겠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뭐냐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대단히 뻔뻔한 거짓말, 태어난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그 거짓말하는 비율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10% 후반대, 그리고 GPT-4 같은 경우에는 8.6%, 뭐 9.4%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샀는데 9.6% 혹은 8.6%의 확률로 고장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앞에 등을 켰더니 와이퍼가 움직여요. 창문을 내리니까 에어컨이 작동을 해요. 후진을 하는데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차를 쓰겠습니까? 못 쓰겠죠. 근데 현대의 그 거대 언어 모델은 가장 훌륭한, 가장 잘 작동하는 경우에 할루시네이션이 8.6%입니다. 황당할 정도로 높은 숫자죠.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5조 개의 문서라고 하면 실제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과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갖 편견들과 가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애플이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이 제휴를 해서 발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용평가 시스템은 골드만삭스 걸 쓰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을 신용평가를 해야 되니까 애플에서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신용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평가를 맡겨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된 겁니다. 부부가 하나의 계좌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두 부부는 계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부부는 소득도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신용카드를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카드 한도를 20배를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이 두 부부가 제출한 자료의 어디에도 젠더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데이터인지 여자의 데이터인지를 밝히지 않고 제출했는데도 인공지능이 남자 여자를 정확히 구분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인공지능은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냅니다.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용평가를 하면서 성차별적인 실용평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차별적인 실용평가를 해왔던 그 잠재된 패턴이 그 학습 데이터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고 인공지능은 그런 것을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기계보다 잘 찾아냈기 때문에 대단히 정확하게 그 성차별적인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근데 이게서 문제는 데이터가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애플의 그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고 하나의 계좌를 쓰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성차별적인 판단을 한다는 걸 밝혀낼 방법이 없었겠죠. 이외에도 이미지넷에서 데이터가 오염된 사례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무기 교육이, 자율무기,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공격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무기에 관한 규약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데 이미 인공지능 무기는 굉장히 많이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어떤 노동작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잠재적 편향성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잠재적 편향성은 앞에도 말했듯이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퍼져버린 뒤면 설사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투명성 이슈가 있습니다. 투명성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가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늘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사람이 그린 건지 인공지능이 그린 건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텍스트가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투명성입니다. 지금 투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는 문서 아티클이요.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 하면 학습 데이터가 오리지널 학습 데이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 논문들 중에 그 일본의 리켄이라는 세계적인 그 연구소에서 내놓은 논문을 보면 인공지능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게 있고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짐작하건대는 내년 말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그림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 그린 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텍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인공지능이 손댄 게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다음 버전의 인공지능들, 거대 언어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 오리지널 학습 데이터를 찾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책임성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성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는 뉴스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다 편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향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책임성 면에서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실제로 그 목적 함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성 기준이 그렇게 뭐 적용되고 있지 않죠. 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견고한가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프롬프트 인젝션에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그 신뢰성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멍청한 인공지능이 문제다라거나 혹은 어떤 합의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배포를 해도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현실은 미친 듯한 속도로 쓰고 있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연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자칫 인류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내가 큰일 났다. 내가 뭔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제프리 힌턴 박사 같은 분이 구글에서 퇴사를 하시고 위험성을 알리는 인터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요시ua 벤지어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글을 쓰고 있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게리 마커스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다, 합의를 하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류 전체가 어떤 일에서 합의를 한다는 게 가능하냐? 그거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그런 합의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유전자 조작 쪽에서 한번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실로마 회의가 1975년에 있었던 회의인데 그때 DNA 관련 유전자 과학자들이 아실로마에 다 모여서 이 DNA 재조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립보건원이 DNA 재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어떤 실험도 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게 인류의 공동 대처가 대단히 탁월하게 성공한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거나 인류가 탐욕스러워서 그걸 못할 거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또 맡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공지능하고 꼭 관련된 것은 아니고 기술 사회와 관련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갈수록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겁니다. 반도체만 해도 이제 이나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양자 역학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마술에 가까운 과학이 적용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때로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과 일반 행정가들이 이런 전문한 기술적이고 범학제적인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공론화를 도대체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